자,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메이지 합법 부분을 이제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홍보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탐나에 올리지 않고, 그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 쪽으로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번 시험적으로 제가 올려봤거든요. 근데 1시간 분량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올리고, 그 유튜브가 이제 완성보니까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끊기는데, 거기는 서브가 되게 좋아가지고 별로 끊기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그 MP4 파일인가요? 그 동영상 파일을 예전에는 저기 그 바이드에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바이드 다운받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갖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여기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상단에 거기 이제 강의들 보시는 건 알겠지만 상단에 이렇게 하면 뭔가 클릭되면 거기에 뜨거든요. MP4 파일 이렇게 다운 이렇게 표시가 되면 다운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운 속도가 그 판도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빨라.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운받는데 고생 없이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튜브 바꾸기도 했고, 근데 바이드는 계속 올려놓을게요. 왜냐면 그 MP4는 되는데 MP3 파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올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럼 바이드 올리고 뭐 동영상도 올리고, 만약을 대비해갖고 나중에 이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저장 공간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메이지 여권의 제전자의 정치제도의 정비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메이지 여권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제정과 의회 성립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정부도. 그래서 이 정부는 그 당시 민간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반대했지만 정부가 주도한 헌법을 만들고 했다는 거죠. 그게 계기가 됐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이학도가 사졌다. 이학도가 사졌다는 계기를 갖고 그런 인식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메이저의 대입을 좀 볼게요. 자, 헌법 제정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했는데, 먼저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메이진 유신의 주역들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세대 메이진 유신의 주역들이 있죠. 그래갖고 사회부 닭가문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서남전쟁에서 이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기토야 그 닭가유신은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마 늙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코노 시미치 같은 건 안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1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뭐죠? 2세대. 그 2세대의 그 유신의 성공자가 누구냐면 이토예요. 이토 시호인데 이노우에너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정치를 주도했다는 거죠. 자, 계기는 뭐냐? 간척사 간용물 부하 사건인데, 이 간척사 간용물 부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홋카이도 아시죠? 일본 홋카이도 같은 섬 있잖아요. 근데 홋카이도는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홋카이도 남부 지역은 실제로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여기를 아주 장악을 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누족들을 이제 좀 뭐냐면 원주민을 이렇게 모아서 좀 탄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정책들을 하면서 일종의 개척 농민들이 거기 많이 가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개척 농민들을 위해서 개척사라는 일종의 공사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개발이 된 다음에 그 시설물도 있잖아요. 이 시설물들을 민간업자들에게 그 분할을 시켜요. 나눠주죠. 그때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사스마 출신의 정상 그 고다이 도마야스에게 값싸게 부달을 줘. 그게 중요한 사스마 출신들. 왜 사스마 출신들에게 줬을까요? 상인들에게. 권력은 누가 쥐고 있었죠? 조슈먼하고 사스마 쥐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반발을 해서 이게 이제 여운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범벌간의 어떤 유착 사건이에요. 정규 유착 사건. 지금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소수파였던 오코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코마 시게노부는 시제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유가 아니라 비주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뭘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냐면, 헌법 제정 문제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내용을 보면 다수파는 중 누굴까요? 이토 시도부를 중심한 조슈 사스마다 출신이고, 그 다음에 오쿠마 시게노부, 이 사람들은 이제 시제론 같은 소수파 출신이죠. 이 사람들의 헌법 개정 방안이 좀 달라요. 다수파였던 이토 시도부 입장한테는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서방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이걸 매개로 해서 자기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죠. 서방이라는 것은 헌법상 뭐 강력하게 만들어도 서방이라는 자체는 다 모르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제가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한다고 대통령이 읽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를 청왕을 올려놓고 그 밑에 자기 권한을 강화시켰다. 근데 이에 반해 오구마 시기노부는 소수파죠. 그래서 소수파 입장할 때는 어떻게 청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맞겠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충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토 시도부는 그 독일식 방법, 그 다음 오구마 시기노부는 그 영국식 방법, 이렇게 대립을 했다가 결국에는 사스가 조스 출신이 규합해서 정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 사람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헌법 기본 방향은 뭐가 된다? 독일식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토는 이제 독일의 이제 그 헌정 차차차를 가서 독일을 둘러본 다음에 독일의 헌정헌법을 배워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뭐냐면 그 법을 확정시키죠. 그래서 이 독일 헌법을 바탕으로 한 그 메이지 헌법은 군주권 강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흥정헌법 자체가 그런 군주권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보면 메이지 유신도 군주권 강화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면 이게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들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국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서신정 때 공부했던 흥정헌법 대강 이런 것도 다 어디의 모델이에요? 독일식 모델이야.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이런 그 메이 정부 내에 이제 헌법 개정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몇 년 논쟁이라고 하죠? 메이지 14년 논쟁. 그래서 그 정화론과 관련된 메이지 6년 논쟁과 함께 그 메이지 정권 안의 권력 구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제 사스마하고 조수의 연합 출신이었다가 연합정권이었다가 나중에 점점 그 사스마력이 또 탈락해라. 그래서 나중에 조수변 중심으로 또 재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수변의 선주 주자가 누구다? 이토 시노부죠. 이토 시노부님. 자, 그 다음 메이지 헌법 볼게요. 메이지 헌법은 1989년에 공포했는데, 그 헌법의 기초는 아까 전에 이제 이토 시노부가 독일 영관헌법, 흥정헌법을 참고해서 헌법과 그 구성법령의 기초를 이제 마련했고요. 내용이 그 1조, 3조 쭉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1조 내용을 좀 볼게요. 1조. 자, 제1번째는 국왕이 다스린다. 그 국왕은 신성 불가침하다. 근데 여기 빠졌지만 국왕의 권력은 만세일기다. 만세일기라는 뭐죠? 대대로 내려온다는 거야. 진무청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건들 수 없는 뭐죠? 신성 불가침하다. 요거는 어디에도 봐요? 만세 1개요. 1개. 예. 그래서 만세 이상 그만큼 한 개 계통으로 이어졌다는 뜻이죠. 예. 이거는 뭐와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대한국제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국가의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왕 주권. 네. 청왕이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4조부터 해갖고 이제 그 11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국왕의 어떤 권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것은 국왕의 권한이 나열됐다는 것은 국왕의 절대권을 또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일을 행한다 하죠. 그 국왕도 청왕도 어디에 조속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서 예전에 율령체제에서는 황제나 왕의 그 권한을
명시했어요, 안 했어요? 명시 안 했죠? 네, 절대적이기 때문에 감히 명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명시했다는 거는 겉으로는 이권 공시를 취하고 청원이라도 법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것들만. 그러면 법의 청원주권설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청원도 헌법의 한 부속기관이다. 청원기관제설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 메이징 위법 안에, 메이징 그 헌법 안에 있는 이런 모순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헌법 해석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청원주권설과 그 다음에 청원기관제설 간의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2조부터 23조, 29조는 대략적인 1번 백성들을 갖고 그 시민적 권리를 갖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아마 그 서울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권리들을 주어진 거는 그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 볼 때 우리도 그만큼 뭐냐면 선진국가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출판한 자료 이런 것들을 주어진다. 그래서 근대국가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냐면 법률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법률의 범주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뭐냐면 서양처럼 그냥 완벽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한계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관련 구조의 내용을 볼게요. 내가 의회 재판에서 사건 분리를 하고 견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행정고의 권한이 의회보다 크고 각 국무대신은 청와대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요. 네. 이 말은 오늘날 이제 그 책임의 것인데, 이때 책임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청와대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그 내각제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원권을 강화시켜주는데 이게 나중에 군국주의 바탕이 되죠. 청원을 신으로 모셔. 살아있는 신. 총헌법적인 존재고. 그리고 또 한편은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또 구정되는 헌법적 기관.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아까 이제 청와기관제에서들 낳게 하는 배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그 행사하는 통치권의 총 권한자며,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대권은 유일한 절대 주권자의 명문화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청왕의 그 권한들 보면 이때 대권이라는 게 청왕의 권한인데, 일단 법률 제각권. 법률 제각권이라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누가 한다? 청왕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칙령권. 긴급칙령권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청왕이 긴급칙령권을 내릴 수 있어. 그 긴급칙령권은 법보다도 뭐야? 우위야. 그럼 긴급칙령권이 내렸다는 것은 위법해서 많은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박정희가 툭하면 긴급조치 내리잖아, 긴급조치. 이 긴급조치는 초헌법적인 어떤 조치죠. 이거 일반 법보다 더 우위잖아. 근데 법상침이 맞지가 않아. 왜냐면 그 긴급조치가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그 일반 법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비상대권, 이제 육해국 통수권, 그 다음에 군편제권, 성전 강화 조약권, 그 다음 의회 소집 개편 해상권 등등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청와하게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것은 청와의 모든 권한을 다 했다. 청와에 다 알아요? 청와의 모두 그 실무적 능력 파악을 해요? 아니죠. 청와의 이름으로 누가 통치하는 거죠? 군부, 범벌. 이런 사람이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운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주도했던 건 청와이 아니라 그 뭐죠? 그 밑에 있는 군벌들이에요. 그러면 청와에게 좀 멸치를 주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있고 제국기회가 있죠. 제국기회. 자, 제국기회는 이제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중의원과 그 다음에 그 사조기원으로 구성된 그 기조원 이렇게 있는데, 중의원은 초창기 때는 국세 납부액에 입각해야 될 제한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산가 대변을 대변했고, 근데 나중에 그 1920년대 들어가면 공통선거가 일반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 중의원도 그 뭐냐면 일반 사람들 이제 그 선거에서 뽑죠. 그 다음 사조기원 같은 경우에는 세습
그 다음에 세습지는 예를 들면 가이모들, 이런 사람들, 귀족들. 그 다음에 직선위원인데 청왕이 임명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족은 있다. 그래서 그 제국의 이제 권한을 보면 제일 중요한 권한이 예산 성립 권한.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하는 권한인데, 근데 예산을 성립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국회에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행정부가 해요. 왜냐면 행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끌어다가 같이 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행정부에서 전년도 예산을 끌어다가 집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성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의권에 불과해요. 심의권에. 그 다음에 법률 제정, 세제 개정에 의회 동의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가 발의권을 하면 뭐냐면 위에가 동의를 해주는 해야지 통과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청왕이 가지고 있고, 청왕은 실제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청왕이 제거할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하겠어요? 그 밑에 행정관료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죠. 제가 그 부분에서 모르니까. 그리고 국민의 어떤 국정처를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선거권은 이제 직접 국세 15회 이상이라는 25세 이상의 남자가 한정했다. 그 다음 그 외에는 이제 재판소는 청왕을 내는 행정권에 종속된 후진적인 사법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청왕 밑에 있어요. 근데 청왕이 밑에 또 실제 청왕의 권한은 누가 행사하죠? 행정관료들이 행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법 시스템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의 사법 시스템보다 더 선진적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자유권 시장인데, 요번에 이토 시로부미가 이제 의견이 반영되었고요. 왜냐면 이토 시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우리도 민권이나 기본권을 보호해준다, 이런 것들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정을 뒀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법률이 제한하는 한도에서 하는 거죠. 예. 자, 거주 이전, 종교 활동, 집회 결세 자유, 소유권 불가침 등 기본 인권을 대충 인정하고, 다만 국가기 법이라는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됐으며, 그 다음에 국가기 기상될 거는 모든 권리 조항을 우호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갖고 있고요. 비상 법이 아니라. 자, 국민의 청와대 시민이고 납세 병역의 동일이지만 인권을 등 법률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제한 규정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 자, 일본의 근대국가의 제도 토대를 완비했고 입헌체제를 형식적으로 완성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의미가 뭐냐? 그래서 헌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 권력 행사에서 법적 태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입헌체제 형식을 완성했다고 아테네스 일본사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 하정령인데, 하정령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귀족들, 일본에서는 이제 귀족이 있었어요. 전쟁 전에는. 그래서 이 귀족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냐면, 예전 다이모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항시대 일가 친척들, 이렇게 귀족이 구성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플러스, 메이지 유시 공룡자들이 이제 하족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 이토 시노부미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귀족이 아니잖아요. 일반 상관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훈장을 내어서 공작, 후작, 득작 이런 칭호를 내어갖고 이들도 귀족에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귀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그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각을 공부하죠. 자, 이 교육 시각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대한 충성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국가주의 경향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수신을 되게 강조했다. 수신은 오늘날 뭐 하는 과목이죠? 윤리, 도덕이죠? 그래서 도덕윤리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그 미국에 없어요, 도덕윤리는. 윤리교육과 있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윤리도덕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없고 제 생각에는 거기 그 철학인가? 철학이 있고 그 윤리 내용 보면 다 정치 뭐 사회 쪽으로 빠져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윤리교육과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그 일제시대 때 상당히 강조됐다는 거죠. 왜냐면 일본인들이 효율적 통치하기 위해서는 윤리만큼 되게 좋은 과목이 없거든. 그래서 수신,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냐면 호도하는 것처럼 나의 충성해라. 절대로 충성. 그게 충효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대로게 한 거는 일본식 충효개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는 절대적이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철륜이잖아. 근데 충이라는 개념은 철륜이 아니야. 그래서 왕이 왕답지 못하면 뭐죠? 가치잖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식 충효라는 개념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는 서학교 교과서는 허가제, 자유발행제, 검증제 적용되고 국정교과서 제도를 확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교과서는 뭐죠? 검정제죠? 인정제. 네, 인정제. 우리 지금 교과서는 뭐죠? 네, 국정제. 시간마다 크죠? 네. 자, 그 다음에 교육치료가 있는데, 자, 교육치료는 이제 그 청와대에 대한 충성시와 예국시 현상을 한 거고요. 그 목적은 청와대에 대한 충성시 예국시 현상 내용은 추후의 기기의 국체의 정화의 길이고 교육의 원을 추천하면서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고 국교육 등 실전의 기미가요 을 통해 국가과 국기 등 국가에 대한 중심을 사고를 확립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그 교육 지역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행사할 때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요거 뭐 기미가요 부르는 거는 우리 그 의뢰하면 뭘 부르죠? 예국가 부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는 이제 맥락은 이제 그러면 이게 국가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국가 국민에 대한 존중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데 일본의 이때 부를 때는 절대 충성의 의미에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되게 이제 전후 일본 퇴하고 나서 기미가요가 이제 국가 공식 그 국가로 세우됐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데는 부르지 못하더랬거든요. 일본 군국주 상무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이제 뭐냐면 그 조회할 때 직원 조회할 때 기민가요나 이런 것들을 부르게 했는데 안 부르는 사람들은 막 처벌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 하여튼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56페이지. 자, 요거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 메이지 연구해가지고 항제국가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메이지 정부는 1881년 국회 개헌의 방침을 밝히면서 2000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이토 모미는 헌법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1882년 3월 유럽 헌법 조사단을 이끌고 18개월에 걸쳐 유럽 주요 나라를 방문했다. 그 결과 이토는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 로렌츠 폴슈타인과 같은 헌법학자의 지장을 받아들여 독일식 헌법을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86년부터 이토의 지휘 아래 독일이 헤르만 레슬러, 알프레드 모세를 고문으로 삼아 헌법 초안이 작성이 시작되었고 1886년 6월 추미론 시기를 거쳐 1889년 2월 11월에 제1부 제국헌법이 천황에 의해 공포되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메이지 헌법은 제정 과정에서 무기를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자유민주 운동의 요구보다 국가 권력의 강화라는 정부의 의도에 충실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메이지 헌법 2장은 시민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법률의 범위 내 혹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니라는 조건에 의해 제한되었다. 반면 국가의 권력은 천황 국권의 명목하에 행정보고, 조약 체결권, 군통수권 등이 광범위하게 보장되었다. 천황은 신이면서 동시에 군주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받으면서 초헌법적 존재이면서 헌법적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정부의 형태는 내각, 의회, 재판소의 산포분리 형식을 취했지만 각 기관은 다양한 제약을 받았다. 먼저 내각은 각 국무 대신에 임명권을 가진 천황에게 존속되었다. 의회는 기조권, 중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기조권은 화족 출신의 세습자가 천황에 의해 임명되는 직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내각의 방패 역할을 했다.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중의원은 국세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가상과 대대 대변인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 통결권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로 예산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전년도 예산의 시행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주어 의회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합권의 경우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재판소가 그것을 행한다라고 규정된 것처럼 천황을 내세운 내각의 행정권에 종속된 면이 많았다. 헌법의 제정에 따라 1890년 7월 첫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입헌 자유당, 입헌 개진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적인 민당이 승리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중의원 선거와 함께 기조원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11월에는 제국의회가 수립되어 입헌 체제의 틀이 완성되었다. 메이지 헌법의 제정은 일본이 근대 국가로서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녔다. 무엇보다 헌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고 중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 권을 입헌 체제의 현실적 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메이지 헌법에 의해 수립된 근대 일본의 국가 체제는 천황 중심의 전대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먼저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화종령을 제정하고 황실 재산을 설정하였으며 정부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고 관료제를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1890년에는 충효라는 유교 도덕을 강조한 유교 교육 칙어로 공포하여 천황주의를 국가 이념의 차원에서 뒷받침했다. 그 결과 근대 일본은 근대 청량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이제 침략과 전후사회로 넘어갈게요. 자, 메이지 시대에 이제 대의장군은 국경선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키나와현이 이제 설치됐고요. 그다음 오가사와 제도가 있는데 그 오가사와 제도는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오가사와 제도는 도쿄에 지금 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쿄에는 거의 뭐냐면 3,000km, 4,000km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배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섬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19세기 때 일본 영토로 이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무인도였다가 여기 이제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본은 기후도 막 영토가 늘어나고 있죠. 화산성 하나 폭발되면 섬이 몇 개씩 생기는 거예요. 참 좋은 나라예요. 지진 때문에 고생을 먹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뭐냐면 이유 모르는 나라인데 그 다음에 또 가라부토하고 지사마를 교환했다. 가라부토라는 것은 어디냐면 사행성. 그 다음에 지사마 중에는 이제 지사마 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라부토는 러시아, 지사마 열도는 일본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요. 근데 가라부토, 그러니까 사행 남부지역은 다시 넓어질 때 어디 들어가죠? 일본 영토로 들어갔다가 다시 뭐냐면 전후에 러시아로 넘어가죠. 예.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이제 볼게요. 운용 사건이 있고, 청일 전쟁이 있고, 삼국간서, 너일 전쟁 여기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네, 한국 사람 다 했으니까. 자, 1차 세계대전을 볼게요. 무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자, 1차 세계대전 보면 그 계기는 영국이 독일의 무장상성 격파를 요청해서 침전을 요구하는데 그 당시 그 1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일본은 어떤 동맹 상태였죠? 영일동맹. 영일동맹을 근거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래서 전후에 이제 중국의 세력화가 확대되고 독일 영향권 안에 있는 중국과 요건 독일 영향권 안에 있는 중국은 어디죠? 상동성 일대를 얘기하는 거고 남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남태평양 지역이 뭐 비스마르크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라니아 제도, 사이판, 페루아의 제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공격을 하죠. 예. 그래서 전후에 미국과 나눠갔죠. 그래서 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령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일본 쪽으로 들어간 게 마리아나 제도나 뭐 몇 개, 사이판인가? 팔라우 제도, 뭐 이런 제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하여튼 가정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은 발발했고 오코마 내각이 독일에 선전했고 대하 21개조 요구를 했다. 이때 대하 21개 요구는 누구한테 요구한 거야? 원세계한테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공성이권은 누가 갖겠다? 일본이 갖겠다. 근데 전쟁은 그렇게 뭐 크게 벌이진 않았어요. 일본이 독일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칭다오를 좀 공격하는 것 정도? 칭다오 맥주 아시죠? 예. 그 예전에 청도 맥주, 그 독일식 맥주. 자, 그래서 결과는 이제 뭐냐면, 보면, 독일의 이권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백군과 적군이 싸우죠. 예. 그때 그 백군 측에 서양 열강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서양 열강들은 그쪽이 좀 시베리아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멀어. 그러니까 일본에 좀 지원을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일본이 처음에 3,000명 정도만 파견하면 되는데 거기 한 3만 명이나 4만 명 파견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했던 서양 열강들 입장으로 뜨끔한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이 이거 시베리아 출병을 겪는 일본이 그 지역의 태평양 지역에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뭘 요구하죠? 시베리아 출병 이제 군대를 철수해라. 근데 일본이 또 힘이 강한 놈한테는 좀 많이 안 됐잖아. 그거 철수해야. 근데 또 이게 시대와 내가 이제 관련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무너난 그 자리를 누가 독점을 하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그 동아시아 시장을 장악해서 나중에 일본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독점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세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66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거기 1차 세계대전에 1번 있는데, 자, 일본이 영일동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근거해갖고 참가를 했고, 그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그 후에 그 뭐냐면, 큰 후황을 맞았다.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출연됐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대전 분쟁에서 배상금 뭐냐면 여러 가지 이권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166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해서요. 쭉 내려가서 노동쟁이가 크게 증가했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은 유럽에서의 전쟁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8월 23일 영미 동맹을 구실로 독일에 선전 보고를 하면서 전쟁에 개입했다. 일본은 참전 직후부터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계획했다.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였던 산동성의 청도를 점령하고 1915년 1월에는 중국 정부의 21개조 요구를 하여 만주와 공고, 산동성에 대한 독점적 이권을 확보하고 중국 정부를 자신의 세력화에 두려고 했다. 1918년 8월 2일에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따른 혼란을 틈타 시베리아 출병을 감행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대부분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유럽에서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일본은 아시아, 특히 중국 무역을 사실상 독점했다. 무역에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었고 해운업과 조선업의 호황이 이어졌다. 공장의 진설과 신설, 투자의 확대로 인한 홍역기가 이어지면서 라리킨이라 불리는 신흥 부자들이 속출했다. 중화공업이 발달하면서 1918년에는 공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을 초과하여 아시아 1위의 공업국이 되었다. 1919년 1월 파리의 베르사유 조약에서 열린 강화회의를 통해 오랜 소모전이 마무리되었다. 강화회의 결과 체결된 베르사유 강화조약은 승전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하여 패전국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독일의 식민지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연합국들에게 분배되었다. 승전국의 일원으로 강화회의에 참여한 일본은 산동성에 대한 이권 획득과 적도 이북 남용도 영유를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모순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었다.
전쟁 중에 호경비로 산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1920년대 경기 침체로 노동쟁이가 크게 증가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1920년대 30년대까지 논의했던 청와기 주권설과 이제 청와기간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청와주권설과 이제 청와기간제설의 논의 배경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메이지 정권 뭐죠? 이중성이죠. 예. 그래서 청와의 권력을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청와의 권력 어디에 명시해놨죠? 헌법에 명시해놨죠. 그래서 이제 청와의 주권을 최종적으로 누가 행사하냐? 지금은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권 누구한테 있죠?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국민주권설인데 국민주권설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도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청와주권설, 그것도 이해되시겠죠? 청와한테 권한이 있는데. 근데 좀 생소한 개념이 청와기간제설이에요. 네. 청와기간제설은 뭐냐? 미스베 다스키치가 주장한 건데 독일 국가법인설에 입각해서 뭐냐면 국가를 일종의 법인으로 보는 거야.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 주체죠. 보통 법적 주체는 자연인가 뭘로 보죠? 법인으로 보죠. 네. 그러니까 국가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인에 따라서 큰 그 법인 안에 여러 행정 조직 중에 뭐다? 하나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국회도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대통령 하나하나가 뭐가 되죠? 우리는 헌법기관이 되잖아요.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또 뭐가 되는 거야?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청와가 하나의 기관이다. 청와기간제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학계의 주류는 이 청와기간제설입니다. 근데 이제 군국주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청와기간제설보다는 청와주권설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그 군국주의가 가속되니까 우익과 군부가 민호배의 청와기간제설이 반국체적이다. 이건 국채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결국에는 오타카 내각이 국채명진을 발표해요. 국채명진은 이런 이제 왜 발표하냐? 메이지 정권 양명서를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국채명진 주요 내용은 뭐냐면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청왕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법을 공포할 때마다 국채명진 명시. 청왕의 권한은 어디에 있다? 아니, 주권은 청왕에 있다. 네. 이렇게 명시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국채명시, 이거 외워두세요. 청와의 주권을 주체하는 걸 명확히 하고, 주권은 청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대전민주주의를 볼게요. 자, 대전민주주의라는 것은 1920년대에 다이쇼라는 이제 황제가 즉위하는데, 다이쇼가 즉위할 때, 여러 가지 민주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최초는 다카시 내각이 이제 건벌 정권을 보던 다카시 내각이 정당 내각 쪽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 상품이나 수출이 잘 되고 군수공격하고 해운업이나 그 다음에 중공업 발달되고 그렇지만 여기에 군을 둘러싸고 자본가도 노동자의 대립 투쟁도 있었죠. 네, 노동지능도 빈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쌀 감소도 뭐죠? 쌀소동입니다. 네. 그래서 내각이 사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해서 우리나라에 구중 계획을 한 거예요. 3비징식 계획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이제 최초의 내각제 도입, 그 다음 민중의 보통선거를 실시, 부인의 참여권 요구,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보통선거구가 이제 실시되면서, 이제 일정 연령대에 된 모든 남자들은 뭘 얻게 되죠? 선거권을 얻게 되죠. 근데 선거권을 얻는 대신에 1925년에 뭘 통과시켰냐면, 치안이 주권을 통과시켰어요. 왜냐면, 치안이 주권을 왜 통과시켰냐? 만약에 선거권 얻은 민중들이 누굴 찍으면 돼요? 사회주의 정당을 찍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맨 1920년대 들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그 관련된 정당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수 정치가들이 뭐냐면 상당히 심각한 어떤 공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보통선거구를 통과시킬 때 그와 대한 어떤
뭐냐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치안주의법도 같이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이소 데모크라시는 도시 중간층의 성장, 민주주의 사상 보고, 정당정치의 발전, 보통선거 시행,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의 활발 등 이런 그 국중요가 포만함도 유행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책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평화론과 관련돼 갖고 좀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친회 같은 그 아시아 국제연대를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무정부주의 사상이 유입돼 갖고 청와대 정치와 권력이 저하하는 반전운동을 전개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 뭐 반대 동맹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운동으로서 이제 그 수평사련도 있고 등등등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 가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책을 보면 저도 이제 학교에 가셨는데 대단히 이상적이야. 그리고 애들 수준이 안 맞아. 애들이 세계사를 좀 공부하고 오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는 모르는 애들한테 무슨 동아시아 책을 가지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너무 긍정적인 모습들만 써주세요. 예. 한국에 책에도 없고 없어져야 될 그 책인 것 같아. 예. 일본도 만들지 않는 걸 왜 우리가 만들고 있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후에 독일이 머리숙여 타제도 했고 배당도 주고, 근데 일본 지금 그러지도 못하잖아. 예. 근데 우리가 왜 머리 숙이고 일본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일본도 나름대로 제국주의 시대 때 민중들이 그거에 저항했다 이런 모습을 왜 강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고 1% 2%밖에 극소수야.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뭐 그 가네코 후미코라든지 후세 다치치라는 사람 있죠.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 같은 경우에는 박연하고 이제 사람을 해갖고 청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일본 한때잖아요. 그다음 후세 다치치는 유명한 변호사죠. 그분이 이제 뭐냐면 조선사람들 위해서 상당히 무료봉 번호도 해주고 그것 때문에 변호사 직도 박탈당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 중에 몇 퍼센트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야. 근데 그 극소수를 우리 일반화시켜갖고 그 동아시아 책에 적어놓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언급을 할 수 있어도 그거 분명히 하면 저유죠. 예. 자,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5.16 사건은 2.16 사건 보기 전에 한번 아틀란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틀란타 178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청와 기간제에서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있고요. 어디 보시면은, 여기 168페이지 보세요. 자, 이게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벌 중심의 어떤 정치제에 대해서 이제 대중 정치로 넘어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설명인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한번 이렇게 사회소동까지 볼게요. 네.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일본의 정치는 여전히 사스마 조슈 출신으로 형성된 건벌 세력에 좌우되었고 정당들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러일 전쟁 이후 건벌 세력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다이쇼 시대가 되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가 전개되었다.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민주과 정당의 성장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1905년 히비야 폭동에서 산업화에 따라 크게 성장한 도시 민중들이 정부의 러일 전쟁 처리에 대한 반감을 표출함으로써 건벌 내각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했다. 1912년 12월 조수 건벌을 배경으로 가스라 내각이 성립되는 것을 항의하는 1차 호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야당뿐 아니라 20명에 이르는 민중이 벌초타도 헌정동을 구호로 참여했고 결국 가스라 내각이 붕괴되었다. 1918년에는 미가 양등에 따른 생활고에 반발하여 쌀소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조선 총독 중심의 대라워시 마켓 타사가 이끄는 건벌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후 사퇴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아라 다카시가 이끄는 정부 내각에 의해
정당 내각이 수립되었다. 하라 내각은 본격적인 정당 정치에 휴신하는 점에서 중요한 일을 지녔지만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중대한 한계를 지녔다. 하라는 여론을 배경으로 정부의 정세 확장에 주력하며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제물과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여론의 무신시가 되어 1921년 11월 목표에서 하라가 다시 강화된다. 예, 그래서 뭐 정당적 쭉 내용이 후보는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거기 보통선거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막 끝에 보통선거의 제정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줄을. 보통선거법의 제정은 보통선거법의 제정은 민중의 정치적 의존을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호원 3파 내각은 보통선거법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운동의 확대를 제한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국민 참정권 운동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여성의 참정권은 전후에야 실현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한계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치안유지법을 같이 실시했고 사회비세를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여성의 정치 참여가 없었다는 참정권을 안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표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참여권은 다 남자죠? 언제? 1945년 1945년 시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통과됐다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럽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을 투쟁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 나라들은 전후에 자동적으로 혜택이 되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16 사건과 2.26 사건을 이제 볼게요. 자, 5.16 사건과 2.26 사건의 배경을 보면, 워싱턴 회의와 그 다음에 런던 회의의 구축 회담에 대한 군부와 가격파의 반발 때문입니다. 왜냐면 워싱턴 회의와 런던 회의에서 일본의 주육한다, 그 다음 보조한 비율을 줄였죠. 그의 반발로 이제 일어났는데, 5.16 사건은 이제 뭐냐, 해군 총령들이 장교들이 수상관적 공격해서 인호파에 대한 수상을 암살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2.26 사건은 통제파 한국파에 대비해서 나왔는데, 통제파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육군 내 국가 총력제 체제 수립을 지향하고 군의 주육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파의 가격성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공부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렇다면 한국파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친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관료들이 대신했죠. 친정을 주장하고 반공산주의, 복부적, 정신적 경향이 있고 구구사단이 되게 미쳐갖고 좀 가감한 폭력적인 방식, 의회 정치를 무시하고. 근데 주의할 통제권 한국파다 궁극주의 뭘 추구한다는 거죠? 궁극주의. 근데 궁극주의 추구하는 방법이 통제파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정당 정치를 안에서 하는 거야. 그게 뭐 유명무실한 시기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 이해가 한국파는 구구사상을 바탕으로 뭐죠? 쿠데타나 반란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파 중심이 2.26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뭐냐면 대규모 숙청당하고 처형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하여튼 5.16 사건과 2.26 사건은 한국파들이 이겼지만 결국에 누구한테 이겨야 되냐? 통제파들에. 왜냐 통제파들이 한국파들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막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한국파들이 신문이 깔고 무겼다는 깔아 뭉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서 궁극주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군부의 사건으로서 군부는 이 사건을 정치 위기문해요. 내가 관료 인사를 간섭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군부의 허가 없이는 내가 관료를 임명하지 못해. 그래서 군부의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군상하고 육군상은 현직 육군 대장과 해군 대장이에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되죠. 국방부 장관에도 일단 국방부 장관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퇴직을 하고 벗어야 되죠, 군복을. 근데 이건 현직 관료, 장군들 일명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독일 방공업종을 제공하고요. 군비학장을 요구하면서 정치체제 군비하를 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아틀란타 중국사 1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80년대에 갖고 통제파, 항도파 개념이 있고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2.26 사건이 발생 배경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5.15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15 사건 이후에 이제 쭉 있고, 그 밑에 그 1935년에 헌법학자 민업의 5개 청원기관에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도파, 통제파에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일본 파시의 특징들이 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있는데 179페이지에 일본 파시의 특징은 파시 대중력이 있거나 미국과 달리 군부를 중심한 기성체적 위로부터 파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치즘은 밑으로부터의 파시즘이죠. 뭐 조직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비합법적이든 정권을 장악했는데 여기는 군벌, 그다음에 일부 정치가들, 우익들,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재벌들이 겨울때도 만들어오는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는 게 차이가 있고, 자, 파시즘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대의정책을 벌인 유럽과 정반대로 만주사변 이래 청량적 일상을 맞은 체제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그 독일이나 러시아, 그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파시즘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뭐죠? 침략 정책인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정권이 있어. 근데 민간 정권 통제받지 않고 군부에 착재주고 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침략 정책을 일으키면서 이게 민간 정부가 뭐냐 오히려 그 군부에 끌려다니는 그 결국에는 이 군부가 정치를 장악해갖고 모든 것을 뭐냐면 궁극주의화시키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읽어볼게요. 178페이지 그 5.15 사건 결과부터 해갖고 그 역사의 후유증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15 사건의 결과 일본의 정당 정치는 종말을 보았고 해군 출신으로 조선 총독을 역임했던 사이토 마코토가 이끄는 거국 일신 애각이 등장했다. 이로써 국가주의 혁신 세력의 발언권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 중심인 일부는 1934년 국방의 본의와 그 강화의 지창을 발표하여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전반에 걸친 체제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1935년 헌법학자 민노베 다스키치의 천황기관설을 배격한 국제 명징운동은 바로 체제 혁신을 내건 이념적 공세였다. 국가주의 세력은 통치권의 주체는 국가이고 원수인 천황은 최고기관이라는 메이시 말기 이래의 정설이 국시에 위배되는 주장이라 비난하면서 천황 주권설을 내세웠다. 결국 민노베가 기조관 이혼을 사임하고 저서까지 발매 금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파시즘 세력의 이념 공세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일본 파시즘을 주도한 육군은 내부적으로 파벌 대립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 육군 대신 아라키 사다오를 중심으로 결집한 항도파는 파시스트 사상과 기타 이키의 영향을 받아 천황 중심의 급진적 체제 혁신을 주장하며 정재계의 기성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반면 국무국장 나가타 데스잔 등 중견 실무장들 위주의 통제파는 강력한 군부를 중심으로 군사부문뿐만 아니라 정당, 재벌 등 기성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정당까지 동원하는 국방국가의 건설을 지향했다. 급진적 황도파는 아베가 정치 일선에서 밀려난 1935년에 국채명징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한편 나가타 국무국장을 살해함으로써 통제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양대 파벌의 대립은 이듬해 2월에 폭발했다. 만주국 정추를 앞둔 제1사단 소속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1400명의 하사관과 사병을 동원하여 도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2.26 사건. 이들은 군비 확정에 반대한 대장 대신 다카시 코레키오 등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천황을 원립한 군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군부 주류의 통제파는 물론 천황 히로히토에게조차 통수권 침범으로 간주되었다. 반란군 점원이 체포당하고 배후로 지목된 기타 이키 등 민간인까지 사형 등 대대적인 처벌을 받았다.
이육 사건은 황도파의 계미를 초래했지만 역설적으로 군부의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비 확장에 저항했던 정재계의 장애 요인들이 일시에 제거됨으로써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총농원 체제를 군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920년 외교정책 볼게요. 자, 시대와 외교정책과 그 동방의 부분은 예전 시험 문제 관련돼서 나왔는데, 자, 시대와 외교정책은 20년대, 30년대 초까지 계속 유지했던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일본이 이제 1차 대전 때 너무 이제 금태환과 관련된 집회를 너무 발행을 많이 했어요. 불태환 집회를. 그래서 불태환 집회가 이제 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그 완화가 필요했어요. 근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정책을 집행했고, 특히 이제 일본이 많이 수출하는 그 수출품 중에 하나가 생사거든요. 생사는 비단의 그 실이죠. 그래서 그 큰 시장이었던 미국의 시장을 어느 확보하려면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 중국 군부와 간의 우호관계 유지, 그다음 재정 안정 등등 군비 전환 이런 것들 때문에 했고, 시대의 협조의 정책 방향은 대영 대미 협조 정책이다. 그리고 대중국 내정 불가능성 정책이다. 예. 그래서 활동은 그게 이제 시대가 수상을 썼던 전반부와 그 다음에 단합관 내각이 물려났던 이제 후반부, 이렇게 이제 외상으로 다시 이제 활동했던 후반부가 나올 수 있는데, 전반부는 그 1921년에 워싱턴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워싱턴 체제가 이제 성립됐다는데, 그때 육군과 해군력의 주력함을 감축했죠. 해군의 주력함을. 그때 3대 1 정도. 그러니까 그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항공모함 비율이, 그리고 이걸 승인했고, 상공모함을 포기하고 시베리아를 철수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체제 협조에 일조했다는 거죠. 그것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근본이 체제의 안정과 미국의 생사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집권하냐면 단합관 내각이 다시 잠깐 집권해요. 1927년에서 28년대 잠깐 집권하는데, 이때 시대가 협조 외교가 일시 중지되고 적극적인 편찬 정책을 하죠.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동방위가. 동방위 별표 1개 정도 쳐보세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자, 동방위 주요 내용을 보면요. 망공 지역을 중국 본토에서 분리시키고 망공의 권익을 수호옹호한다. 그래서 동북지방은 그러니까 만주지방이죠. 중국 본토와 분리시켜서 일본 지배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시대하나 같은 경우는 불간섭 정책을 펼쳤는데, 이 단합관 내각은 중국과의 군부에 관한 대립을 조장시켜서 이의제 방법을 통식으로 중국의 통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그 이단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성동출병을 이루어지고 자국민 보호 안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 3차 출병 때 재난 사건이 발생돼요. 재난 사건 얘기했죠? 그 국가라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재난을 점령하고 국벌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기동 국벌군은 똥이 들었다 피한다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국벌 북쪽에 올라간 사건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단합관 내각은 강동 모중대 사건 때문에 물러나게 돼요. 강동 모중대 사건은 뭐냐면, 장자님이 이제 그 올라온다니까, 국벌군 올라온다니까 국경을 버리고 자기 그 근거지였던 어디로 갔어요? 만주 가는 도중에 기차를 폭살시켜버린 거야. 근데 장자님은 누구죠? 친일파들이. 친일 그 군부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부 단합관 내각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간정문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건데, 단합관 내각이 통제를 못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본 황제가 시설이 있던데 되게 열받아가지고 막 단합가를 불려가지고 욕을 하고 쪼익을 까고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단합가가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단합가의 그 뭐냐면 그 동방 정책들은 해외 결정의 정책들은 잠시 중단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1931년 이후에는 이 군벌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단합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하는 외교 정책을 뒷따라 이제 있고, 그다음 시대하는 이제 단합가가 물러난 다음 또 외상으로 그 활동하게 되죠. 1929년에 31년. 그래서
런던의 결과를 수용하고 이때 보조함 예전에 얘기했죠? 그 항공모함이 가면 항공모함은 자체 무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뭐예요?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등 잠수함 함대가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 전대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이 3대 1로 이렇게 감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간세 자주권 인정하죠. 예. 자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시대라는 조회가 종말하고 이 만주사변 이후에는 미국 중심 워싱턴 체제로 탈피한다. 만주사변도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건 아니에요. 강동구 내에서 계획을 해서 일으켰는데 일으키고 나서 뭐냐면 만주 점령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거야. 군벌들에게.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시대라는 외교에 대한 비판이 군벌 내에서 있었는데 불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5.25 사건이라든지 아니 뒤에 얘기지만 5.25나 2.6 사건도 일어났다고 했죠. 좀 뒤에 얘기지만 자, 그 다음 통수권 간법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통수권 간법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제국군법 메이저법의 그 특징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소리가 없네. 거의 있어. 통수권이라는 거는 정의에 따라 좀 각기 다른데 보통 넓은님이 통수권을 부르며 뭐가 있냐면 통수권이면 통수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통수권 안에 통수권은 군정권하고 불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예. 그래서 군정권은 통수권하고 그다음 작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통수권은 작은 의미의 통수권이야. 요때 통수권은 뭐냐? 군대를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이죠. 작전 뭐야? 작전을 짤 수 있는 권한이잖아. 이걸 이제 보통 계속 잘못했네. 거꾸로 썼다. 네. 이게 불령이고 불령권이고 군정권이거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되게 불령권은 통수권과 작전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통수권의 의미는 아까 말했죠 군대 통수하는 의미고 작전권은 작전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근데 보통 이제 이게 통수권의 통수권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통수권이라는 또 넓은 권리는 뭐냐면 불령과 군정을 다 통합해서 통수권이라는 소리야. 근데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군정이라는 건 뭐냐? 군대에 보면 이제 인사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 다음에 편제 있죠. 군대 편제. 그 다음에 뭐 보고 등등 여러 이제 그런 병참 행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산 같은 이게 군정권이야. 그래서 이제 불령권은 누가 행사하냐? 청왕이 직접 행사해요. 청왕이. 근데 실제 청왕이 직접 행사는 하지만 이게 힘들죠. 자기가 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누구한테 위임하죠? 국무에 위임해. 그래서 실제 군부가 된다. 군부가. 그러면 군정권은 뭐냐? 군정권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내각이 청왕의 위임을 받고 행사하잖아요. 네. 내각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워싱턴 회의하고 그 다음에 무슨 회의야? 런던 회의 때는 구축회담이죠. 그러면 누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내각이 갖고 있어요? 군부가 갖고 있어요? 네? 내각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군정권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각에서 수행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군부 측에서 뭐라고 비난하면 이거는 통수권 간범이다. 그러니까 청왕이 가지고 있는 뭘 침범을 했다는 거죠? 통수권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요때 통수권의 의미는 여기 좁은 의미의 통수권이 아니라 뭐죠? 넓은 의미의 통수권이에요. 청왕이 요 통수권뿐만 아니라 군정권도 직접 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기에 재가를 받고 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이 말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군부의 허락을 받고 통수권을 갖고 있는 군부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그래서 통수권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초창기 때 통수권은 내각은 여기 군령권에서 이때 지휘통수권을 이렇게 통수권을 보죠. 그 군령권은 천황이 행사하고 대신 군부가 이렇게 하는 거고 군정권 자기가 행사하는 거죠. 내각이. 근데 군부에서 그렇게 행사 안 하고 이 통수권 요게 의미가 아니라 어느 의미로 요 의미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군정권도 총왕의 직권사항이다. 이 말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군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슨 통수권을 범했다. 청와대 통수.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비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 이 통수권은 다 표방해요. 미니만 누가 행사하죠? 그 최고 권력자가. 우리나라는 누가 행사해? 박근혜 아줌마가 행사하잖아. 군대도 안 갔는데. 네. 근데 대통령이 모든 걸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다 위임하죠. 네. 이런 체제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가 행사한다. 통수권은. 그러면 전쟁 지속되면 참고로 전쟁이 막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군령권과 군정권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군령.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면 인사행정 보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령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령권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령권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고 지속하고 힘을 가지려면 일종 뭐죠? 동주의식을 예산도 가지고 있어요. 군정이 되게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군대 제일 높은 사람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지금도 그 학교에 가보면 행정실 때는 관광이잖아요. 네. 돈줄식을 그려줬어요. 네. 그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뒤에서 한번 시대의 외교 정책을 이제 바꿔요. 170페이지하고 173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관련돼서. 자, 이거 협조해고 중국 문제, 그 다음에 동방의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1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국제사회에서 전쟁 중 일본이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21년 11월에서 1922년 2월까지 미국의 워싱턴에서 해군 군축, 평양 및 중국 문제의 논의를 위한 국제회담이 개최되었다. 워싱턴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해군 주력함 비율을 5대 3으로 규정한 해군 군축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영일동맹을 폐기하는 대신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의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4개국 조약과 중국의 영토와 주권 존중 및 문호 개방을 골자로 하는 9개국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회의에서 수립된 1920년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 체제를 흔히 워싱턴 체제라고 부른다. 워싱턴 체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영미 세력에 의해 편성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질서의 현실에 따라 워싱턴 회의에서 공축과 중국 주권의 인정을 골자로 하는 협조 외교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군력과 육군의 감축, 시베리아 철병, 산동 문제 해결을 실행했다. 1920년대 일본 외교는 협조 외교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지만 중국 문제는 여전히 중단 현안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내정 불간섭 원칙을 취하면서 군벌 정부와의 우호 관계를 통해 일본의 국익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1926년 7월 국민혁명군이 반외세, 반군벌을 내세우고 북벌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중국 정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북벌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1927년 3월 국민혁명군의 남경 점령 과정에서 일본 총영사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국내에 중국 혁명에 대한 무력계의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1927년 4월 성립한 다나카 기치 내각은 기존의 협조 외교 대신에 대륙 적극 정책을 전개했다. 다나카 내각은 동방회의를 개최하여 남몽 지역을 중국 본토에서 분리하여 일본의 세력하에 두기로 결정했고 장개석이 북벌을 진행하자 산동에서 출병하여 무력 대응했다. 1928년에는 만주군벌 장장님이 장개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동군의 계획에 따라 철도 폭파 사고를 위장한 장장님 암살을 실행했다.
그러나 다나카 내각의 개입 정책은 국내외로부터 강한 비난 여론을 직면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 뒤를 이어 새로 하마구치 내각이 성립하면서 일본은 다시 협조역의 체제로 돌아갔다. 하마구치 내각의 외상으로 다시 임명된 시데하라 기주로는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중국의 관세 자주권 인정을 약속했다. 1930년에는 런던에서 열린 해군 군축 조약에 참가하여 영국, 미국, 일본의 해군 보조한 비율을 5대 3으로 감축하는 데 동의했다. 일본 정부는 협조 의도를 재차 천명했지만 중국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론자들이 중국에 대한 무력 개입을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협조 외교를 연합 외교로 강력히 비판했다. 1920년대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던 일본의 협조 외교는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중국사와 좀 연결시켜보면, 일본의 뭐냐면, 시대의 협조 외교 정책이 1920년대 30년 초반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장개석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외교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 성적 대응하죠. 그래서 일본 직접 충돌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일본의 시대의 외교 정책이 그대로 뭐냐면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일본도 어느 정도 구현할 거다. 근데 이미 이제 31년 이후에는 시대의 외교가 이제 종말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정치에서 누가 장악하죠? 군본이 장악하면서 그 장기에서 오판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좀 볼 게 뭐냐면, 여기는 뭐 그렇게 이제 대륙침이나 태평양전쟁은 그냥 각자 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가끔씩 이제 또라이 같은 교수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이상한 데에서 골라서 내 1번 다 보면 그 뒷부분에서 좀 나올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좀 넘어간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제 180페이지. 일본 정부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일본 정부 1938년에 한일 우호와 협동 반공 경제 지원한 3대 원칙을 내세워서 그 당시 동아 신질서 건설에 내용을 성명을 반포하고 그때 왕정을 떠다 걔네 정부를 만들거든요. 남경에 중유전쟁에 그래갖고 이제 그 왕정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장개석의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다가 그 걔네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본토와 식민지 만주 중국 점령을 잇는 엠블록을 형성했다.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뒤에 넘어가서 182페이지 보세요. 182페이지에 보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일본이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1940년 7월에 아스무카 요스케가 그 메모대신을 침임하면서 고노에 내각의 메모대신을 침임하면서 대동아 신질서를 공포했고 이것은 그 동아 신질서 앞에 언급했던 학자판이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중심의 신동아 질서 안에 어디까지 포괄되는 거죠?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것은 대동아 공권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남진 정책을 세웠다.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일본이 그 이제 중일전쟁 하면서 미국의 경제 공세에 취하게 되거든요. 단면하게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외 팽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부 내에서 두 가지 의견이 대입됐어요. 북진이냐, 남진이냐. 북으로 갈 것이냐, 남으로 갈 것이냐. 북으로 가면 어디로 가죠? 몽골이나 러시아 쪽으로 가죠. 그 다음 남으로 가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죠. 근데 북진 정책이 가로막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 당시 몽골로 가려고 하다가 외몽골 쪽은 이제 그 당시 신해혁명의 독립국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무한 사건이에요. 노무한. 예전에 한번 영화도 소개했는데 노무한 사건이보다는 전투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소련군하고 몽고군 있죠.
몽고군하고 일본군이 한번 떠. 근데 일본군이 완전히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군 소련군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소련군하고 몽고군하고 붙어서 몽고 연합군하고 일본군이 싸우는데 몽고군 연합군이 일본군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사건을 계속해서 이거 안 될까 해서 북진 정책을 포기하고 무슨 정책을 나간다? 남진 정책. 남진 정책은 이제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도 있지만 이런 나라는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방어망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하는데 그래서 남진 정책을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1940년 9월에 일본 군부는 중국 국민당의 원전 루트를 차단하는데 아래 베트남 북부를 무력 침투하고 결국에는 베트남을 점령하게 되죠. 베트남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베트남이 지배된 프랑스가 누구 정권을 안 했었죠? BC 정권. 그리고 BC 정권 누구가 세운 대대 정권이죠?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다음 삼국 동맹을 얘기해서 이걸 기회로 진주를 하고 그리고 거의 점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원전 루트는 뭐냐면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도와주는 루트야. 그래서 베트남이 중요한 루트였는데 그것이 가로막히니까 이제 어느 루트가 개발되죠? 버마 루트. 28 루트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한국 강복군이 참여했던 그 버마 루트를 개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버마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그 버마 루트 28 루트가 이제 버마하고 인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쪽으로 연결된 루트인데 그걸 공격하는 과정에 28 작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패배를 하게 돼요. 일본군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BCD 포위망이라고 이제 아시죠? 자, 그래서 ABCD 포위망은 A는 어디죠? 아메리카. 그 다음 B는 브리티시, C는 차이나, D는 더치. 예. 그리고 중국, 네덜란드, 미국, 영국 이렇게 포위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전쟁 도중에 전쟁 직전에 미국에서 헐로트를 제출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헐로트는 최후 권고야. 만주사변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럼 전쟁도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 거절하고 오히려 어차피 전쟁 날 거 한판 치자. 먼저 선제 공격하자 이랬고 1941년 12월까지인가요? 그때 어디 치죠? 진주만 공석을 할 것이죠. 예.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헐로트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내용이 뭐라고요? 만주사변 이전 사태로 복구를 요구하는 미국의 최후 권고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대동아 공원권부터 해가지고 위견을 일치했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은 1940년 7월 마스오카 요스케가 2차 고노에 내각의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직후에 처음 쓴 말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은 기본 국책 요강에서 사용된 대동아의 신질서였다. 그것은 1938년에 제창된 동아 신질서의 확대판이었다. 즉 동북아시아 중심의 동아 신질서에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하는 일본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940년 4월 이후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에 고무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제휴를 강화하면서 동남아시아로의 남진 정책을 세웠다. 1940년 9월 일본 군부는 중국 국민정부의 보급선인 원장 루트를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베트남 북부에 무력 진주하는 한편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메이지 이래 기본적 외교 방침이었던 영국, 미국 의존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공에 반발한 미국은 가솔린과 고철의 대일 수출을 금지시켰다. 대미관계 파탄을 우려한 고노의 내각은 외교 교섭을 병행했지만 1941년 7월 일본군이 베트남 남부 진주를 강행하자 미국, 영국, 네덜란드 3국은 일본 제외 자산의 전면 동결과 대일 석유 수출 전면 금지라는 조치로 맞섰다. 미국 등의 경제 제재는 다시 군부의 강경론을 자극하여 이른바 ABCD 포위진의 위협을 선전하는 가운데 전쟁 불사의 분위기가 짙어졌다. 1941년 10월 주전파 도조 히데키 내각이 성립하고 11월 천황이 참석한 오전회의에서 12월 초순에 전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만주사변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헐로트를 제출하자
일본은 12월 1일 어전회의에서 12월 8일 개전을 최종 결정했다.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과는 달리 태평양 전쟁을 결정할 때는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한 정부 및 군부 지도자들이 공식 회의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 전후와 관련된 내용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평화법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사안이 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민정이 드러나고 나서 그 연합국 총사령부가 이제 도쿄에 설치되죠. 그리고 그 총사령부가 누구죠? 메가더죠. 그래서 메가더를 중심으로 헌법재앙 또 고치게 되는데 이 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청왕이 절대 권력자에서 뭘로 상임청왕으로 바뀌게 되고 특히 이제 청왕법 구조 내용이야. 구조는 뭐죠?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구조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자민당 정권에서 뭐예요? 파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평화법만 한번 들고 넘어갈게요. 그 뒤에 넘어가서 청와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상식적인 입법이었다까지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은 신헌법 제정과 교육계열이었다. 총사령부 민정국의 메가더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신헌법은 주권제 및 평화주의, 인권 존중의 기본 원리 아래 상징천황과 전쟁 포기를 특징으로 삼았다. 이 조항은 천황제 폐지 여론을 무마하고 상징천황으로 천황제를 전승시키기 위한 정치적 거래 산물이지만 전쟁 포기를 정상 명시함으로써 신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신헌법과 함께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민국주의 교육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기회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상징적 입법이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나온 도쿄 재판 부분은 좀 각자 보시고 거기에 이제 그 미국이 분쟁에 있다가 일본이 이제 분쟁에 벗어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 정도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거기 보면 55년 체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55년 체제는 최근 50년대 정치가 일본 정리개혁 내용인데 여기 지도 그 도표에 보면 이제 여러 정당들이 그 50년대 기점으로 55년 기점으로 양당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익은 자민당, 그 다음에 그 좌익은 그 일본 사회당. 그래서 자민당은 개혁, 암호를 미국에 유지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회는 호원,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평화법 체제를. 그래서 양당이 양립하는 체제가 그 55년 체제다. 절대 다수는 뭐죠?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유민주당. 3분의 1은 3인당. 그래서 자민당이 55년 동안 자기 독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개헌을 못했던 이유가 3분의 1 정도가 뭘 가지고 있거든요. 개헌 저지성이. 3인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헌을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선거에서 3분의 1조차도 무너지죠. 자민당이 한 거의 80%를 이제 지금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민당과 그 뭐냐면 아주 정당들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못했던 게 뭐냐면 자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베가 경제적 정책을 잘했기 때문인 거지 개헌 가지고 그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개헌을 잘못했다가는 말했다가 이게 이제 진영이 지금 후대인 부처가 정치를 잘하냐 경제를 잘하냐 못하냐 그 논쟁이 아니라 개헌을 하냐 마느냐 문제로 후대인 부처이군에 논란을 붙일 경우에는 누가 유리할 수 있는 거야? 야당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요. 그리고 국회 통과시켜도 국민의 과반수가 또 뭐냐면 투표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통과시켜야 될 거냐.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그게 아니거든. 거의 20-30%만 찬성하고 70% 이상은 개헌을 반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55년 체제에 그거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대상 외교 같은 건 같이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만 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면요.
쟤는 8번 문제 못 풀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310페이지 8번 문제 좀 보세요. 네, 공부는 문제인데 다음은 1번의 정체 문제와 관련된 문제와 직결된 처방 이상에 관련된 사건들과 자료이다. 시기수로 발견 배워가는 것은 자 시기수로 발견은 먼저 다가 먼저죠. 그래서 제조물질을 선언하고 청와의 신격과를 시도하는 동시에 신돌 분류도 분리할 국가 준비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식물수법을 이제 하고 식물 분리를 내세웠다. 신도의 제일 우두머리 신을 청와뒀다. 살아있는 신으로. 근데 주의할 것은 종료하기를 열었다는 거지 실제 종료하지 못했어. 왜냐면 외국의 비판 때문에 눈치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있고 메이지 유식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가죠. 일본은 만세일기에 청와를 통치하고 만세일기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에 청와는 신성을 침해할 수 없으며 주의할 건 제가 잘못 말한 게 이게 3조 만세일기 규정이 3조에 있는 내용이 1조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그 다음에 청와는 종교에 따라 통치한다. 이거는 메이지헌법이죠. 1889년이고 그 다음에 나는 미스베 다스키치가 청와 기간제설을 주장했죠. 외워두세요. 쓰라고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1912년에 이 사람이 주장했다가 1920년대 대정민주주의 때 일반 학설로 이제 확대되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우에 스키시라는 시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니치라는 사람인데 우에스 그 시니치가 뭘 주장하죠? 청와 주권설 이렇게 주장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라가 있죠. 국채명식. 그래서 청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국채명식을 공부했는데 이건 1935년에 뭐냐면 오칸다 내각에서 공부했다. 공부나 우익세 때 압력아래 공부한 건데 그 내용이 뭐예요? 청와 주권설을 바탕으로 해서 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걸 명시한 거죠? 청와에 있다는 걸 명시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다다 3번이 되겠죠? 자, 9번은 이제 1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방침, 동방이의 내용을 쓰면 되죠. 동방이, 다락가내기. 네. 그래서 그때 동방이의 내용이 주요 뭐예요? 망몽분리잖아. 만주와 몽골을 어디와? 중국 본토와 분리시켜서 망몽지역에 건입을 수거하겠다. 근데 이건 많이 좋아서 그런 건데, 북중국을 분리시킨다. 하북지역을 분리시키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과 몽골 간 대립을 조장해서 중국 통일을 방해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장자님을 역사에 폭파한 사건은 뭐라고 하죠? 강중 모중대 사건. 그거 계기로 다나카 내각이 물려나고, 강중 모중대 사건 이상한 배경이 뭐냐면, 장자님이 북쪽 올라가서 누구하고 장계석과 결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자님이 올라가면 장계석도 같이 올라갈 수 있죠. 따라서 그러면 만주 지역의 이익은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잖아. 일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신복이었고 개같이 충성했던 그 장자님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하영이 얼마나 불통하겠어요.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다 갖고 거야.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요 내용도 있고요. 또 재난사건 부분이 있죠. 상동출범 3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난사건이 발생했는 거예요. 3차 그 상동출범 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동방이 내용 부분을 집어넣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으니까. 그럼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예. 1920년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기조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취하면서 군벌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일본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도 문제 또 하나 나올 수 있죠. 이게 조율쳐놓고 이거 무슨 외교 정책의 기본이죠? 시대하다 협조외교. 만약 시대하다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대하 협조외교 중에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중국 군부와 우호관계 유지, 비간섭, 무간섭.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대하다 외교 정책의 대중국 관계 특징, 방향 이런 것을 하면 꽤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 19
1926년 7월 국민혁명군이 반회세 반군벌을 내세우고 북벌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중국 정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1927년 3월 국민혁명군이 남경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총영사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 혁명에 무력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927년 5월 일본 정부는 산동성에 거주하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고실로 제남에 군대를 파병했다. 이건 무슨 사건이죠? 네, 제남 사건이죠. 그러니까 상동출병이 3번 있었는데 3차 그 상동출병 때 제남 사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남 사건의 배경성은 어떻게 돼요? 국군의 북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1927년 6월에 일본 정부는 외모선과 육해군 간부를 모아 동방회의를 개최하여 만공 정벌 원칙을 결정했다.